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전자공학과 홍상진 교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6강으로 그 300mm wafer fabrication processes에 대해서 여러분과 시간을 2시간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 300mm wafer fabrication이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공정 스텝이고, 300mm wafer fabrication 스텝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CMOS 공정을 소개해드리고, 또한 이번 챕터에서는 전체적인 오버뷰를 여러분께 제공해드림으로써 앞으로 나오게 될 어려운 반도체 공정에 대한 용어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플로우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게 되는 만큼 내용이 좀 다양한 내용이 좀 소개돼 드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고 또 어려운 내용들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겁먹지 마시고, 일단 먼저 여러분께 전체를 다 보여드린 다음에 또한 조목조목 나누어서 자세하게 매 챕터마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함께 같이 해주시죠. 자, 그럼 300mm wafer fabrication process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챕터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내용들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웨이퍼 플로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즉 CMOS 팹에서 웨이퍼가 들어가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웨이퍼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6가지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프로세스의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단위 공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단위 공정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 물론 그 단위 공정들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강의에서 한 챕터씩 또 2시간씩 시간을 할애해서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개, 15개 정도의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기본적인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어떤 장비와 공정들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또한 이제 CMOS 제조 공정에서 어떠한 장비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웨이퍼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태까지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왔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되짚어보면, 첫 번째 강의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어디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느냐, 반도체 산업에서 요구사항들이 사실 소비자로부터 나온 것들이고, 더 빠르고 더 다양한 기능을 하고 더 안정성 있는 반도체 반도체 칩들을 제공됨으로써 더 좋은, 더 유익한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반도체 공정 기술 또는 반도체 제조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다를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어떤 재료적인 차원에서 이제 실리콘부터 시작돼서 실리콘이 어떻게 준비되고 웨이퍼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3장에서는 저희가 어떠한 대상들이 웨이퍼 위에 올라가고, 즉 CMOS라고 하는 또는 MOSFET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웨이퍼 상에 투영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이번 장에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과 시간을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온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많은 좀 시간을 좀 할애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3가지 외우셨으면 하는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렸던 거 외워달라고 하는 거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1360460이라는 숫자가 있었죠. 자, 1360460, 일렉트론의 모빌러티와 홀의 모빌러티다. 즉 속도와 연관이 있다. 일렉트론이 더 빠르다. 3배 정도 빠르다라는 개념이었고요. 두 번째는 CMOS에서 드레인에 어떤 바이어스를 가한다?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한다. 라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께 외워달라고 부탁드리는 거는,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은 선택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없애는 공정이다. 즉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들을 그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을 없애는 공정이다라고 여러분께서 하나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세 번째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반도체라는 어떤 그 구조물을 만들어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도체라는 구조물을 만들어 넣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만들어 놔야 되는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없애는 과정들의 반복이 바로 반도체 공정이다라고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두신다면 이번 챕터를 진행하시는데 훨씬 이해하시기가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옥시데이션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즉 옥시데이션이라는 것은 산화 공정인데요. 이 산화 공정이라는 것은 뒤에서도 이제 다음 강의에 바로 옥시데이션이 나오게 되겠지만 필드 옥사이드라는 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산화 공정을 적용을 합니다. 산화 공정이라는 것은 실리콘의 아주 기본적이고 우수한 성질을 이용하는 것인데 실리콘이라는 것이 산소와 만나게 되면 실리콘이라는 그 성분이 산화 실리콘, 즉 산화막 또는 실리콘 옥사이드로 변형이 일어납니다. 물질에서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그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게 되죠. 즉 도핑을 한 실리콘이라면 원래 도핑이 되지 않은 실리콘이라면 전기를 통하지 않아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가치가 없었는데 전기를 통하는 물질로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순물, 도펀트라고 하는 N타입이나 P타입의 물질로 주입을 해서 우리가 전도성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공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화 공정을 통하게 되면 실리콘이 산소와 만나서 실리콘 옥사이드를 형성시키고 그 실리콘 옥사이드는 유리와 같은 그 막을 형성해서 전기를 통하지 않는 그런 막으로 형성이 됩니다. 즉 필드 옥사이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모스 한 개의 시모스가 들어갈 공간을 정의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뭐 조금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우리 집과 옆에 집을 구분하는 하나의 구분하는 뭐가 있죠? 담이 있죠. 물론 아파트에서도 뭐 벽과 뭐 동 간에 어떤 뭐 철조망도 있고 뭐 막도 있고 나무도 세워놓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채의 집을 구분하기 위해서 집과 집 사이에는 담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반도체에서 필드 옥사이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집과 집 사이에 서 있는 담은 어떤 역할을 하죠? 한 집에서 다른 집을 넘어다 보지 못하게끔 또는 한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집에 보여지지 않게끔 하는 역할 또는 어떤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는 역할 등등의 기타 등등의 어떤 분리를 위한 그런 기능으로 사용되듯이 반도체에서도 필드 옥사이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모스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지만 다른 영역에 있는 또 다른 시모스와 서로 연관이 되지 않도록 분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필드 옥사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필드 옥사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리콘 웨이퍼를 대략 1100도 정도의 그 온도에서 1100도라고 하면 그 실리콘 인곳을 만들 때 1400도의 온도였었는데 실리콘 옥사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1100도 정도의 온도 또는 1050도 정도의 온도를 가하고 산소를 제공해주면 실리콘이 산소하고 잘 만납니다. 즉 산소 입자가 아주 고에너지의 그 하이 템퍼리처라는 높은 열 에너지에 의해서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즉 기체 상태의 산소가 고체 상태의 실리콘 안으로 침투를 하게 되죠. 침투를 하게 되면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실리콘 한 개와 옥사이드 두 개가 만나서 SiO2라는 물질을 형성하게 됩니다. 점점 더 들어가는 깊이, 시간이 지날수록 들어가는 깊이는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상당히 선형적으로 잘 깊이 생성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필드 옥사이드를 형성하기 위해서 실리콘 자체를 높은 온도에서 옥시데이션을 시킨다. 즉 산화를 시킨다. 산소와 실리콘이 만나게 한다라는 공정이 있고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공정 중에 중요한 것이 포토리소그래피라는 공정입니다. 즉 우리말로 사진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진 공정이라는 것은 빛에 민감한 어떤 물질을 도포를 해두고 빛에 민감한 물질을 도포한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 또는 원하지 않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없애게끔 하기 위한 본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어떤
틀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 포토리서그래피를 사용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지금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물질이 포토리지스트라는 건데요. 포토리지스트라는 고분자 물질이고 빛에 민감한 감광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외선을 받으면 이 자외선을 받은 부분의 물질의 상태가 변하게 되죠. 그래서 고분자들의 링크가, 즉 결합이 끊어지거나 결합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포토리지스트를 도포하기 위해서는, 즉 그 디스퍼전 시키기 위해서는 스핀 코팅이라는 아주 좋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고속의 속도로, 즉 대략 뭐 2000에서 3000, 4000, 5000 정도의 RPM 정도, 즉 3000에서 5000 RPM 정도로 그 회전을 시키면 원심력에 의해서 필요 없는 부분의 그 포토리지스트들은 다 밖으로 날아가게 되고 아주 얇은 포토리지스트 막이 형성되게 되죠. 포토리지스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정말 처음 시간에 뭐 1m, 1mm, 1마이크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저희가 1마이크로짜리의 어떤 그 넓이를 가진 그 모양을 새겨 넣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밀한 그 도구가 필요하죠. 정말 칼이 1마이크론보다 더 얇은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될 정도인데 그 포토리지스트를 사용해서 빛을 사용한다면 빛의 입자가 워낙 작기 때문에 빛의 입자를 투영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정말 원하는 미세한 패턴들을, 미세한 모양들을 가공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포토리서그래피라는 공정을 사용하고요. 그 포토리서그래피가 공정이 지금 그림이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포토리지스트를 데포지션해서, 즉 스핀 코팅을 해서 얇은 포토리지스트 막을 형성시키고, 두 번째는 빛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PPT 자료를 보시면 잘 보실 수 있겠지만 이 바깥쪽에 있는 요 윗면에 있는 보라색으로 나타내는 그림의 맨 밑에 부분을 보시면 요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막혀 있습니다. 빛이 투과하지 않는 물질로 되어 있고 나머지 요 가운데 있는 영역은 빛이 투과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빛을 일괄적으로 내리 쪼였을 때, 즉 빛을 조사하였을 때 이 빛이 막혀 있는 영역은 통과하지 않고 빛이 열려 있는, 빛이 통과할 수 있는 영역만 통과해서 요 안에 있는 영역의 포토리지스트의 그 성격을 바꾸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새겨 넣을 수 있죠. 그 다음에서 그림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 외부에 있는 디귿자 모양의 그 모양은 변형이 없지만 요 안쪽에 있는, 즉 빛이 노출된 요 영역에 일치하는 그 안쪽의 부분만 모양이 살짝 변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빛을 노광을 한다는 것은 빛에 이제 노출을 시키고 그 빛에 노출시켰던 영역을 현상을 합니다. 즉 현상을 하는 디벨로핑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모양, 즉 이런 포토 마스크를 사용해서 원하는 요 모양을 그려 넣는 방법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사실 이 포토리지스트의 어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포토리서그래피 공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옥시데이션 된 영역을 요렇게 만들고자 해서, 즉 첫 번째 그림을 7번째 그림처럼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토리지스트를 사용한 겁니다. 포토리서그래피 공정을 사용해서 첫 번째 공정에서 7번째 공정까지 가는 스텝을 이뤄내게 되는 건데, 결국은 포토리지스트는 자기 자신이 어떤 패턴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어떤 패턴을 그려주는 그 형상을 만들어줌으로써 그 밑에 있는 레이어의 패턴의 그 모양을 새겨 넣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렸던 3가지 외워달라는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반도체 공정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그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부분을 없애는 공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공정입니다. 진짜 필드 옥사이드를 만들고 싶을 때 요 바깥의 영역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이 바깥의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작은 영역만 선택적으로 필드 옥사이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웨이퍼에다 옥시데이션을 하고 전체 웨이퍼에 포토리지스트를 스핀 코팅한 다음에 선택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서 또한 선택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반도체 공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곳곳에 이제 포토리서그래피가 다 숨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어떤 새로운 모양이 만들어지면 이와 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그림이 항상 이 중간 과정에 속하게 됩니다. 포토리서그래피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뭐랄까요, 기술적인 집약도가 굉장히 높은 기술이긴 한데, 이 포토리서그래피는 우리가 늘 사용했던 그런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이제 필름 카메라가 없어지고 다 디지털 매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를 쓰고 계시지만, 예전 생각을 해보시면 디지털 카메라가 아닌 필름 카메라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특히 필름 카메라에서 칼라 사진 말고 흑백 사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흑백 카메라 안에 저희가 필름을 사죠. 필름을 사서 카메라라는 암실에 넣어놓고 그 필름을 이렇게 감아둡니다. 감아둬서 사진을 찍을 때 하나, 둘, 셋 하고 셔터를 찰칵 누르는 순간 조리개가 열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조리개 안으로, 즉 카메라 안으로 외부에서 빛이 들어가죠. 그런데 빛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빛을 흡수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모든 빛을 반사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라면 흰색을 나타냅니다. 각각의 물체의 색깔이 반사되는 색깔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물체의 어떤 색깔을 인식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 색깔을 이제 차지하고 필름의 영역을 보면, 저희가 필름을 구매했을 때 빛이 있는 하얀 방에서 노출을 하면 필름을 사진을 다 버린다, 사진이 다 하얗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 찍은 사진들은 필름을 다시 감아서 그 검정통에 보관을 해서 현상소에 맡기고 그 사진을 인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마치 그거와 똑같습니다. 필름이라는 어떤 플라스틱 필름에 감광제가 발라 있는 것이 바로 사진기에서 사용되는 필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웨이퍼상에서 감광제가 발라 있는 그 상태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빛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어떤 빛은 흰색을 빛을 반사를 하고, 즉 어떤 빛은 빨간색이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리개에서는 그 반사된 빛이 들어오는 거죠. 즉 여기에서는 선택적으로 빛이 가운데 영역은 투과돼서 빛이 노출이 됐고, 밖에 있는 것들은 빛이 반사되지 않아서, 즉 검은색이 찍혀서, 즉 흰색이 들어온 빛과 검은색이 들어온 그 사진하고 똑같은 현상으로, 흰색이 들어온 빛은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고, 검은색이 들어온 빛은 어떤 그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는, 필름에서 감광 상태가 변하지 않는 것들을 의미하고, 저희가 이거를 사진을 찍은 것을 다시 필름통에 감아서 보관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상태고, 이걸 우리가 사진 현상을 하기 위해서 사진 현상소에 가서 맡기죠. 현상소에서 맡기면 장비 안에 그 현상 길을 들어가서 암실처럼 되어 있는 그 현상기에서 일정한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이 감광이 된 그 영역에 필름들을 현상해내죠. 그 현상해낸 것을 바로 인화를 하면, 종이에다가 투영을 시키면 우리가 사진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의 공정이 바로 포토리서그래피 공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필드 옥사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전체 옥시데이션을 하고 포토리서그래피를 만든 과정을 통한 다음에, 이때까지 포토리서그래피를 통해서 어떤 본이 만들어졌으면, 틀이 만들어졌으면 이 필요 없는 옥사이드 영역을 지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옥사이드 영역을 지우기 위해서는 화학약품을 사용하기도 하고 플라즈마라는 그 장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플라즈마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온화되어 있는 어떤 가스들이고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가스 입자들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즉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물질하고 쉽게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온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물질하고 만나서 쉽게 이온 결합을 해서 다른 물질을 생성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CF4라는 가스를 가지고 SiO2를 애칭하는데, 이 플라즈마 애칭의 장점이랄까, 또는 아주 메리시랄까, 고체의 어떤 고체로 되어 있는 유리 성분,
즉 실리콘 옥사이드 성분을 이런 가스를 주입해서 반응을 시키면 찌꺼기가 남지 않고 다 기체화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즉 가스를 넣어주고 에너지를 RF 파워라는 그 에너지를 가하면 그 에너지를 가한 것이 옥사이드하고 실리콘 옥사이드하고 반응이 일어나서 어디론가 다 사라져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플라즈마 공정이라는 것이고요. 그 플라즈마 공정을 거쳐서 이 포토 리지스트를 벗겨내면 우리가 원하는 옥사이드, 필드 옥사이드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보통 포토 리지스트를 벗겨내기 위해서는 아세톤이나 또는 포토 리지스트 스트리퍼라는 용액을 사용하는데요. 이 포토 리지스트는 색깔은 굉장히 검붉은색이고요. 물론 종류에 따라 조금씩 색깔이 다르지만 안에 그 끈적끈적한 레진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광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특히 매니큐어와 같은 그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어, 그런 화학 성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화학, 그 아세톤 같은 계열의 솔벤트 용매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의 어떤 샘플을 포토레지스트를 벗겨내는 박리라고 하는데, 포토레지스트를 스트립하는 용액에 넣든지 아니면 아세톤에 담갔다 꺼내면 재밌게도 옥사이드하고 이 실리콘 부분은 전혀 손상이 되지 않고 겉에 있는 포토레지스트만 살짝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매니큐어하고 비유를 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모양을 또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손톱에 이렇게 매니큐어를 발랐습니다. 그럼 매니큐어를 바르고 바른 매니큐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울 때 어떻게 하죠? 그 네일 펄리셔나 어떤 리무버에 이렇게 담가서 지우든지 이렇게 손을 넣어서 흔들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손톱이 쑥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너무 황당하죠. 마찬가지죠. 저희가 포토레지스트를 없애기 위해서 아세톤에 담갔는데 옥사이드가 없어지면 너무나 황당할 거예요. 그러나 천만다행히도 화학적으로 포토레지스트하고는 아세톤은 반응을 하지만 유리 성분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손톱 성분이 아세톤하고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울 때, 포토레지스트를 지울 때 또는 아세톤을 지울 때, 매니큐어를 지울 때 아세톤을 사용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러한 화학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필드 옥사이드를 만들어서 내 시모스가 들어갈 땅, 옆에 있는 시모스가 들어갈 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게이트 옥시데이션을 합니다. 게이트에 옥시데이션을 하게 된다는 것은 게이트 상에, 아까 여러분이 보셨지만 시모스 상에서는 게이트가 있으면 게이트 밑에 유리막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아주 얇은 유리막인데 그 유리막이 전기를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통하지 않아서 위에 어떤 채널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전압을 인가해도 전기가 직접 통과하지 않고 위에 플러스를 인가하면 밑에 마이너스, 즉 N 채널이 형성되고 마이너스를 인가하면 밑에 P 채널이 형성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바로 게이트 옥사이드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게이트 옥사이드를 만드는 방법은 필드 옥사이드를 만드는 방법하고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옥시데이션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두께의 차이가 있죠. 필드 옥사이드는 담을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꽤나 높이 깊게 쌓아줍니다. 필드 옥사이드는 두꺼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게이트 옥사이드는 두꺼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낮은 높이를 갖게끔 살짝 옥시데이션을 해줍니다. 요즘 최근 최첨단의 어떤 소자들은 게이트 옥사이드가 대략 수백 옹스트롱 이하급입니다. 자, 1마이크로라는 게 1m가 1000분의 1이 1mm고 그것의 1000분의 1이 1마이크로였는데 1마이크로는 10,000옹스트롱을 의미합니다. 즉 1마이크로짜리를 다시 1000개로 나눈 것이 아니라 10,000개로 나눈 것이 1옹스트롱의 단위니까 엄청나게 작죠. 그 엄청나게 작은 것이 200개, 300개, 400개 정도 쌓여 있는, 즉 0.02에서 0.05 마이크로 정도 되는 두께의 게이트 옥사이드를 만들기 때문에 게이트 옥사이드를 만들 때는 막의 품질이 좋고 두께는 얇고 잘 컨트롤 될 수 있게끔 하는 공정이 키 공정입니다. 어쨌든 게이트 옥사이드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게이트를 만드는 공정이 들어갑니다. 게이트를 만드는 공정이 필요한데 게이트는 어떻게 만들어졌었죠?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하나의 그 막대기처럼 만들어졌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신다면 좋겠고요.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은 이전 PPT를 몇 번 확인하시면 그 게이트의 모양을 보실 수 있게 되는데
그 막대기 하나의 게이트만을 따로 그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전체에 다 폴리실리콘을 덮고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앨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외워달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죠. 만들고자 하는 것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겠다. 즉 폴리실리콘이라는 재료로 게일 옥사이드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 부분만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전체 폴리실리콘을 덮어놓고 그 다음에 그 원하는 부분에 폴리실리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을 증착을 하게 되죠. 폴리실리콘을 증착할 때는 특별하게 LPCVD라는 장비로 흔히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폴리실리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좀 친숙한 단어가 됐을 거고요. 이 폴리실리콘 자체도 전기를 통할 수 없는 물질이니까 일정 부분 도핑을 할 수 있는 가스를 같이 주입을 시켜가면서 전기가 통할 수 있는 폴리실리콘 게이트를 형성합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포토리소그래피가 한 번 더 필요하겠죠. 무슨 얘기냐고요? 전체 폴리실리콘을 덮었을 때 그 다음에 요만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와 전체 옥시데이션을 했을 때 선택적으로 요만큼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5가지 공정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림 자료상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위에 포토리지스트를 다시 덮고 즉 요 파란 거 위에 보라색이 있는데 요 파란 거 위에 보라색 위에 빨간색을 덮고 빨간색 덮은 것 위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패턴이 그려져 있는 요 포토 마스크를 사용해서 패터닝을 하고 나머지 영역은 요 바깥의 영역이 노출이 됐겠죠. 빛에 노출이 됐으니까 그 부분의 것들이 성질이 변했을 것이고 성질이 변한 것을 현상을 하게 되면 바로 요런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의 패턴이 만들어지겠죠. 물론 이쪽 스텝하고 견주어서 보면 맨 왼쪽 6번째 스텝하고 견주어서 보면 이 부분에 보라색 위에 빨간색이 하나 더 덮여 있겠죠. 그러나 이 보라색 위에 빨간색 포토리지스트는 어떤 틀을 만들기 위한 중간 과정이지 영구히 남겨놓을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빨간 포토리지스트를 스트립업하면 즉 벗겨내면 요 폴리 게이트만 남아있죠. 또 재밌는 것은 밑에 있는 옥사이드나 실리콘 영역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게끔 선택적으로 CCl4나 다른 그 계열의 다른 가스로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CF4의 계열로 사용을 했다면 이 옥사이드 부분이 아마 날아가서 이 파란 부분이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옥사이드와는 반응하지 않고 폴리실리콘만과 반응을 하는 특별한 종류의 가스를 넣어주면서 폴리실리콘에 마스크를 하고 애치를 하는 공정이 들어갑니다. 폴리실리콘을 마스크해서 애치를 해서 폴리실리콘 게이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이온 도핑이라고 하는 또는 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고 하는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고 하는 공정인데요. 실리콘 자체에 저희가 게일 옥사이드가 있고 소스하고 드레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소스하고 드레인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가공을 해서 구멍을 파고 어떤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에너지의 빔을 조사를 합니다. 즉 고에너지의 빔을 쏘아 올리는데 이쪽 부분은 옥사이드 부분은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기 위한 보호막이었는데 이쪽 부분에까지 이온 빔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 공정에서 다시 위에 포토 리지스트를 이런 패턴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패턴을 만들기 위해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공정이 다시 한 번 더 추가가 돼야 되겠죠. 즉 여기에서도 포토 리소그래피가 한 번 들어가고 이 앞에 단에서 있는 포토 리소그래피가 한 번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을 하기 전에 포토 리지스트로 이온 임플란테이션 마스크를 만들어 놓고 이온을 주입하게 되면 주입된 영역에 소스와 드레인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빔을 쭉 스캐닝하면서 이온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고요. 다 이온이 주입되고 나면 소스와 드레인과 게이트가 만들어지는 그림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소스와 드레인과 게이트가 만들어지는 그림에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그림 회로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그 도선을 연결해 줘야 되는 메탈 라인을 꾸며줘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메탈 라인을 꾸며주기 위해서 메탈을 이렇게 선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이즈가 여기에 있는 이 게이트의 사이즈가
수십 나노급 또는 뭐 수백 나노급에 불과하는 그런 작은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적으로 금속을 넣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금속을 덮어주고 원하는 영역의 금속만 남겨두고 나머지 금속을 없애는 배선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배선 공정에서 금속을 미리 다 덮어둔다면 이 소스 드레인 게이트가 모든 게 다 쇼트가 나겠죠. 즉 모든 도선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디바이스로 동작하지 않게 돼서 먼저 절연막을 덮게 됩니다. 즉 패시베이션이라고 하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라는 물질로, 즉 Si3N4라는 화학 기호를 갖고 있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로 그 커버를 덮어놓습니다. 즉 커버를 덮어놓은 영역에서 우리가 원하는 영역의 구멍만 뚫어서 나머지 메탈을 연결해야 하게 되는 부분이 남아있는 공정이 됩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 소스에서 하나의 구멍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선을 연결하고 배선을 하고, 드레인에 하나 구멍을 만들어 놓고 배선을 하고, 이 게이트 부분에 하나 배선을 연결하는, 그래서 소스하고 드레인하고 게이트에 배선 공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자 하는데, 절연막을 형성한 이후에 다시 여기에 포토리소그래피 패터닝이 들어가죠. 포토 패터닝이 들어가는 이유는 원하는 영역만 여기 없애주기 위해서. 즉 앞으로 금속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금속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영역에 금속을 채우고 나머지는 금속이 서로 닿지 않게끔 서로 절연을 해주기 위해서 패시베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덮고요. 그 다음에 컨택 엣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컨택 홀을 만들기 위해서, 즉 소스하고 드레인하고 게이트가 직접 도선이 만나서 닿는 영역에 구멍을 뚫어주는 컨택 홀 과정이 필요하고, 컨택 홀을 만든 다음에 선택적으로 이렇게 메탈을 얹어주게 됩니다. 물론 선택적으로 메탈을 얹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생략된 과정은 전체 메탈을 다 덮고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해서 원하지 않는 부분에 그 패턴을 만들어 놓고 원하지 않는 포토리지스트 패턴을 없앤 다음에 금속을 다시 없애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NMOS인지 PMOS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MOS FET를 형상화하게 됐죠. 만약에 이것을 CMOS로 그림을 그리면 슬라이드 한 장으로 부족해서 이 한 장의 슬라이드에 여러분 공정을 다 담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빈 실리콘 웨이퍼가 들어와서 하나의 소자까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실리콘 옥사이드에서 옥시데이션, 포토리지스트, 패터닝, UV 익스포저, 그 다음에 디벨로핑이라고 하는 현상 부분, 엣치, 그 다음에 스트립, 다시 옥시데이션, 데포지션을 쌓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토 패터닝 한 번 더 들어가고요. 선택적으로 엣치도 들어가고, 즉 아이온 임플란테이션 들어가고, 임플란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하나의 그림으로 나왔습니다. 임플란트라는 것이 필요하고, 임플란트를 한 이후에 스트립 오프를 하고, 패시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증착 과정, CVD를 거쳐서, 이 CVD를 거쳐서 포토 패터닝이 한번 또 들어가고, 즉 5개의 공정이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애칭할 수 있는 플라즈마 애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금속을 증착할 수 있는 금속 CVD, 메탈 CVD나 또는 메탈 스퍼터가 들어가고요. 그 메탈 스퍼터를 한 다음에 또는 그 패터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포토리소그래피가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반복된 공정을 거치게 돼서 여러분들께서 그 사용하시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잘라주세요. 네, 그냥 갈게요. 자, 이제 슬슬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단순한 공정, 단순하게 반도체를 만든다고 생각하셨지만, 이런 그 반복된 공정들이 수백 스텝이 모두가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만이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고, 하나의 제가 농사를 짓는 것과 비교를 해드렸는데, 어떤 농사를 지을 때, 벼농사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 벼농사를 지을 때 어떤 논에서 벼가 하나 자라고 벼 하나에 쌀이 한 톨 맺힌다면 그 농사를 짓는 거에 대한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공정을 할 때 한 번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트랜지스터가 한 개만 만들어진다면 정말 반도체를 만드는 의미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다이 안에 640만 개의 트랜지스터가 내재가 되고 그 하나의 다이가 또한 수백 개의 다이가 웨이퍼상에 올라가는데 그것들을 이런 트랜지스터 640만 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정을 640만 번 반복하고 그걸 또 수백 번 반복하게 되면 정말 그거는 반도체를 정말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반도체는 변홍사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트랜지스터 한 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트랜지스터 수백만 개의 트랜지스터가 동시에 만들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수백만 개의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는 다이가 동시에 웨이퍼상의 웨이퍼 전체에 구현이 되기 때문에 한 번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반도체와 농사와 견줄만 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많은 내용이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강의가 다 끝나고 맨 마지막 시간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그런 마음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반도체라는 공정을 전체를 이해하신 상태에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해박해지셨는지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기 위해서 CMOS 공정의 프로세스 플로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6가지 스텝, 즉 디퓨전과 포토리서그래피와 엣치와 아이온 임플란테이션 또는 아이온 임플란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틴필름, 방막이라고 얘기를 하는 아주 얇은 방막을 막을 증착하는 공정하고 펄리쉬, 즉 갈아서 편편하게 만드는 그런 공정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소자 업체에서는 반도체 소자를 가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략 이런 정도의 부서들을 운영하고 있고 이 부서 안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공정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림에서 나왔지만 옥시데이션이라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디퓨전이라고 하는 공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실리콘 웨이퍼 상에 어떤 기체의 산소 기체가 스며들면서, 즉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스며들면서 실리콘 옥사이드를 만드는 공정이 디퓨전이고요. 포토리지스트를 사용해서 선택적으로 원하는 그림의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포토리서그래피 공정이고요. 포토리서그래피 공정을 통해서 어떤 틀이 만들어졌으면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는 공정이 바로 엣치 공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자의 어떤 전기적인 특성, 즉 전기를 통하게 하는 공정으로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는 임플란트라는 공정이 있고요. 절연막, 즉 금속막하고 금속막의 절연을 하기 위해서 금속층과 금속층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틴필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구분하기 위한 다이렉트릭 틴필름도 있고 메탈 라인을 만들기 위한 메탈 라인 틴필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의 집적화가 많아지면서 울퉁불퉁하게 되는 모양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뒤에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나오겠지만 울퉁불퉁한 모양들이 나오게 되면 포토리서그래피를 하는데 패턴이 미세하지 않은 패턴이 자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패턴을 미세한 패턴까지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한 펄리시 공정이 CMOS에서는 추가가 됐고 굉장히 중요한 공정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챕터에서는 여러분께서 이 그림을 자주 보시게 될 건데요. 자주 보시게 되면서 각각의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웨이퍼가 어떤 팹 안에 들어옵니다. 이게 전체가 프론엔드 팹이라고 해서 반도체의 소자, 디바이스를 만들어내는 급의 어떤 프론엔드 팹이라고 하면 물론 프론엔드 말고 뒤쪽으로 가면 백엔드 프로세스라고 백엔드 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프론엔드 팹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6가지의 큰 단위 공정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웨이퍼가 들어와서 화살표를 따라가시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공정들을 다 이루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계속 반복하고요. 들어왔다 나갔다를 계속 반복해서 일정 반복이 다 끝나게 되면, 즉 일정 기간이 프로세스
그 순서도에 따라서 원하는 소자를 만드는 순서도에 따라서 다 만들어지고 나면 웨이퍼가 밖으로 나가서 즉 웨이퍼 테스팅을 하고 소팅을 하고 패키징을 해서 판매가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처음에 웨이퍼가 들어오게 되면 웨이퍼 클리닝이 된 상태에서 패턴이 아무것도 없는 웨이퍼가 옥시데이션, 즉 디퓨전 부서에서 또는 디퓨전 섹터에서 그 실리콘 옥사이드가 증착이 되겠죠. 즉 디퓨전이 돼서 옥시데이션 공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포토를 통하고 또는 엣치를 통하고 포토를 통하고 임플란트를 통하고 화살표를 쭉 여러분께서 앞으로 따라가실 수 있게끔 설명이 되어 있고 이 그림을 주목해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그 디퓨전 부서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디퓨전 부서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 퍼니스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퍼니스라는 것은 말 맞다나 난로인데요. 밖에서 어떤 그 전기 코일을 감아서 열을 가하게 해줍니다. 자, 매 공정마다 이런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 여러분들께 제공될 겁니다. 그 제공되는 그림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부서에 어느 위치에서 웨이퍼가 지금, 있구나, 어떤 공정이 수행되고 있구나를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나타난 것은 그 디퓨전 부서에서 흔히 사용되는 퍼니스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퍼니스는 그 메커니즘 자체는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고요. 어떤 프로세스를 위해서 가스 플로우가 이루어집니다. 산소 가스가 주로 있고 공정에 따라서 첨가되는 가스의 종류가 조금씩 있는데 웨이퍼를 이렇게 로딩한 상태에서 이 퀄츠 튜브로 되어 있는 유리관으로 되어 있는 유리 튜브로 되어 있는 외부에 그 전기 코일을 감아서 온도를 올려줍니다. 보통 공정에 따라서 디퓨전 공정에 따라 온도는 다 다르겠지만 대략 어닐링을 위해서는 800도, 750도에서 800도, 850도 정도의 열을 가하고 그 옥시데이션을 위해서는 대략 950도에서 1050도 또는 1100도 정도의 온도를 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템퍼레처 존이 있는, 보통은 템퍼레처 존이 3개 정도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3가지의 존이 있는 경우에는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웨이퍼를 다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 템퍼레처 존을 여러 개 나눠 놨습니다. 즉 그 템퍼레처 컨트롤러에 의해서 온도를 다 조절하게끔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여러분께서 염두하셨으면 하는 점은 여기에서 공급되는 가스는 굉장히 신선한 가스죠. 그래서 신선해서 산소의 농도가 굉장히 많은데 일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흘러내려오는 가스들은 일부 반응이 있었거나 열이 많이 받았던 그런 가스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그 산소와 중간 부분에 있는 산소와 끝에 부분에 있는 산소의 어떤 상태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필드 옥사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얇은 게일 옥사이드, 200, 500 옹스트롱 정도의 게일 옥사이드를 만드는 공정에서는 정말 이 온도 컨트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여러분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막을 올리는 그 게일 옥사이드의 두께가 500 옹스트롱이다. 그러면 0.05 마이크론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 0.05 마이크론에서 조금만 더 차이가 나면 반도체 소자의 특성이 달라집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같은 날 한시에 그 만들어진 그 게일 옥사이드인데 이쪽 게일 옥사이드는 두껍고 이쪽 게일 옥사이드는 얇다면 두 가지의 두 군데 세 군데 그 템퍼레처 존에 따라서 서로 반도체 소자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매우 민감하게 컨트롤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잔여되는 가스는 프로세스 컨트롤러에 의해서 바깥으로 배기로 빠져나가는 되는 그런 공정을 통해서 이런 장비를 통해서 또한 이런 공정을 통해서 옥시데이션이 이루어진다고 여러분께서 아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포토리소그래피에 있는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포토리소그래피는 특별히 우리가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옐로우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림에 보시듯이 사진이 발에서 노랗게 된 것이 아니고 형광등 색깔을 전부 다 노란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유는 포토리지스트라고 하는 그 물질이 감광 물질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빛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특히 UV 그 빛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이라인이라고 하는 그 리지스트 또는 아이라인이라고 하는 그 빛의 파장대가 365 나노미터 정도에 되는 빛의 파장대인데 물론 요즘에는
193나노의 빛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런 포토리소그래피를 하는 과정에서는 가급적이면 하얀색 빛을 피해서 자외선이 없는 빛들을 만들어내게끔 하기 위해서 주로 따뜻한 색깔의 빛을 긴 파장의 빛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고 이렇게 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시스템은 트랙 시스템인데 이따 뒤에서도 트랙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나오지만 이쪽에 웨이퍼를 올려놓고 일정의 레시피를 돌리게 되면 장비를 운영하게 되면 이 안에서 자동으로 공정이 쫙 진행이 됩니다.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A로 시작하는 외국계 회사의 장비 한 대가 300억 정도 하고요. 요 장비 하나가 한 300억 정도 하고 지금 최첨단으로 개발하고 있는 장비가 대략 한 500억에서 600억 원 정도 가격이 나갈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값비싼 그런 장비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는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그런 핵심 공정이기도 하고 그만큼 민감하고 그만큼 아주 미세한 차이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장비의 가격도 높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팹은 AMD 팹입니다. 그 안에 트랙 시스템에 여러분이 보시면 이런 복합적인 종합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웨이퍼를 로딩하면 로봇이 자기가 알아서 시간에 따라서 웨이퍼를 하나씩 옮겨가면서 적절한 공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서 각각의 이 공정들을 다 설명드릴 거지만 간단하게 단어들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스테이션에서 웨이퍼가 로딩되면 베이퍼 프라임과 리지스트를 코팅하고 디벨로핑 린스하고 엣지빗을 없애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노광을 할 수 있는 유닛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레이어, 즉 밑에 있는 웨이퍼상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다면 위에 또 그림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잘 얼라인을 해서 빛을 레이저 빛을 가지고 또는 머큐리 램프를 가지고 그 빛을 노광한 다음에 다 노광된 것들을 순서대로 또 거꾸로 나오면서 웨이퍼 가공을 하고 맨 마지막에 빈 카세트에 이렇게 담아갖고 나오게 되는 공정이 바로 포토리소그래피의 어떤 트랙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그런 공정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뒤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슬라이드로 이번 강의를 마치게 될 건데 플라즈마 엣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강의에서도 플라즈마 엣치를 좀 더 중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플라즈마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도 재밌고도 신기한 공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체를 어떤 진공 상태에 공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에 기체를 넣어주고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기체가 다 이온으로 쪼개집니다. 이온으로 나눠지고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돼서 다른 물질들하고 만나게 돼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응을 하면 이것이 새로운 물질로 형성이 되는데 그 새로운 물질이 바로 기체로 만들어져서 웨이퍼상에 앉거나 어떤 체인버상에 앉지 않고 배기로 되는 밑에 부분에 이 배기구를 통해서 싹 다 빠져나가서 분명히 가스를 집어넣어주고 분명히 고체에 어떤 모양이 있었는데 그 가스와 고체에 반응을 해서 기체로 빠져나간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신기한 공정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플라즈마 엣치에 대해서 플라즈마 메커니즘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번 강의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과정을 통해서 또한 더 자세한 공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